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7장입니다. 진로 선택과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발달 이론과 진로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생애, 직업 발달 혹은 진로 발달입니다. 생애니까 당연히 단일 시점일 수 없죠. 당연한 오답입니다. 단일 시점의 특정 사건에 관한 개념 당연히 아니죠. 아주 명백한 오답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애에 걸쳐서 진화한다고 보는 것, 바로 생애의 직업 혹은 진로 발달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개인의 역할, 상황, 사건에 따른 상호작용, 생활 양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 맞고요.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톨버트가 말하는 진로 발달 영향 요인이요. 당연한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직업 전망, 직업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한 기대치, 전망은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이 당연히 될 수 없죠. 교육의 정도나 직업의 흥미, 가정, 성별, 인종 같은 어떤 생활 양식에 관련한 부분 모두가 다 진로 발달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크롬볼츠가 요즘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직업 문제, 진로 문제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성공하려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놈, 어떤 사람이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유전적 요인이 훌륭한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 잘 배운 사람, 많이 학습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많이 경험한 사람, 과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나 직업 환경에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야, 네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노력 말고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회환경적 영향이 직업 문제,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크롬볼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통제할 수 있고 변화 가능한 학습과 진로 의사결정에 집중해 라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요. 사회 환경적 요인이 크다. 그리고 네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건 진로 의사결정과 학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사식의 용어로 다시 표현할게요. 자,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건 단순히 선호나 개인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은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 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씩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이론, 고전적 행동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진로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는 사회학습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만 하시고요. 진짜 포인트, 사회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진로 의사 결정이다. 그리고 학습 경험, 학과 전환 같은 것을 포함한 학습 경험이다. 라는 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진로 결정 영향 요인 4가지, 이렇게 보통 3가지, 4가지 물어보면 객관식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는 환경 조건과 사건, 세 번째는 학습 경험, 네 번째는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요 4가지 항상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4가지는 크게 2가지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화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 환경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로 유전적 요인과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변화가 가능하고요. 조절이 가능한 부분, 바로 심리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학습 경험 및 과제 접근 기술이 있습니다. 크롬볼츠는 이 변화가 가능한 부분, 심리적 요인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이요. 진로 의사결정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아주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크롬볼츠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 진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물려받거나 생득적인 개인의 특성이고요. 환경 조건과 사건은 보통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네,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60년대 태어났으면 386이 되는 거고요. 2000년대 태어났으면 MZ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조건과 사건들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학습 경험은 너무 당연하죠. 학습 경험이 큰 영향 요인이 되고요. 과제 접근 기술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목표 설정, 가치 명료화, 대안 형성, 직업적 정보 획득 등을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한 번씩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가 실제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존의 업무 방법을 수정한다. 일종의 대안 형성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공부 방법과 대학교 때 사용하는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 형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 접근 기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된 우연이란 우리가 환경 조건과 사건에서 만나는 그런 우연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방법으로 호기심, 낙관성, 유형감수, 인내심, 융통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연히 만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호기심 있게 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하는 게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요 네 가지를 외우기보다는 우연한 사건을 활용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독립심 같은 것들은 계획된 우연을 활용하는 기술에 가장 어울리지 않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1차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직업을 갖는 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 네, 바로 크롬볼츠의 대표적 주장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결국 진로 선택도요, 알고 보면 머리 쓰는 행위, 인지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즉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진로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인지적이다,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면 된다. 이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진로 선택이 바로 인지적인 행위 플러스 정의적, 정서적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우리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머리와 가슴 속 사이 어딘가에 진로 선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인지적 행위고요. 정서적, 가슴의 문제죠. 요 사이 어딘가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 오답이요. 정서적인 과정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정서적 과정 포함됩니다. 자, 진로 선택은 첫 번째 인지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업 해결 능력은 인지적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지력이 높으면요, 직업 문제 해결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기억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기술도 다 똑같이 강화됩니다. 다시 진로 선택은 인지적 과정입니다. 인지적 과정의 가장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진로 선택은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문제 해결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한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요, 이 학습 기회는 개인의 처리 능력을,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고요. 발전된 정보 처리 능력은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키죠. 다시 학습은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우고 정보 처리 능력은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진로 성숙, 진로 문제는 결국 자신의 정보 처리 능력에 의존하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최종 목표는 문제의 해결자이고요. 의사결정자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 목표입니다. 패터슨이 말하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CASVE, 이거 사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CASVE이고요. C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A는 분석, S는 종합, V는 가치고요. E는 집행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차 시험 대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자,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 C로 시작한다. 의사소통으로 시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A가 분석, S는 종합, V는 가치, E는 실행, C는 의사소통이다.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의사결정은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머리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서적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오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는 곧 인지적 기능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 자체는 바로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요. C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C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CASVE, 처음이 의사소통이고요. 나머지 A, 어널리시스, S, 신서시스, 가치부여 V, E는 집행입니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입니다. 내가 있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고요.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행동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삼축 호혜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세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세 가지 변수,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 즉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이요. 두 번째, 상황, 즉 환경이요. 마지막 행동. 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로 발달의 역동적 주체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 즉 개인적 신체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황, 즉 외부 환경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동, 즉 외형적 행동의 상보적, 상호보완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델입니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삼축 호혜성 모델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 세 가지 중심적인 변수, 바로 개인적 목표, 결과에 대한 기대예요. 결과 기대값, 성과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머지 요 이야기들은 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기대, 결과 기대값이겠죠. 그리고 개인 목표에 대해서 다루고요. 자기 목표가 있고요. 네, 목표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결국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 목표죠. 목표에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오답의 케이스요. 성과 기대, 결과의 기대값이지 결과값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기 효능감, 수행 결과, 개인 목표다 라고 얘기하면 오답이에요. 수행 결과가 아니고요.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 빠지면 오답이에요. 자, 반두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결국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과제를 시도하게 되고요. 즉 과제 시도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자기 효능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진로 발달의
중요한 개인적 결정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반두라는 성과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룬 이력이 있어요. 요거 같이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취 경험들, 이게 자기 효능감을 당연히 키우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본다든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 간접 경험 혹은 대리 경험. 마지막으로 사회적 설득, 즉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성취 경험, 간접 경험, 사회적 설득, 이 세 가지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입니다. 원래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흥미보다 가치가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가치의 특징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몇 개 안 된다. 가치는 학습할 수 있다. 뭐 생애 만족은 결국 가치들을 만족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 문제는 가치하고 관련 없는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시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요. 학습된 기술, 그 다음에 이러이러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게 바로 가치중심적 접근, 진로 접근에서 나온 하나의 명제고요. 실제 오답의 예를 보면 다양한 요인이 아니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혹은 이런 신체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합니다. 요건 오답이고요. 나머지 다양한 요인들에서 결정된다. 이게 실제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에서 나오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맥락주의입니다. 개인, 환경 중 어느 한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 둘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오답이요. 환경 쪽을 강조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게 그게 바로 맥락주의의 표현입니다. 나머지 부분 명제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 나머지는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지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레빈슨의 발달 이론, 인생 주기입니다. 주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죠. 즉, 안정과 변화 사이를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은 연령에 따라서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합니다. 빙글빙글 안정했다, 변화했다, 안정했다, 변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의 인생 구조 각 단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출제 빈도에 비해서 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 하나는 집중적으로 꼭 그래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3세부터 40세까지고요. 이 단계를 정착 단계라고 부릅니다. 즉 안정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계는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고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33에서 40세 정착 단계라고 부르고요. 초기 성인 단계가 안정되고 완성되고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서 뭐와 뭐의 계속적인 과정, 뭐죠? 바로 안정과 변화입니다. 정답은 1번 안정과 변화입니다.
타이드만의 진로 발달 이론이요. 타이드만의 진로 발달 이론 혹은 오하라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직업 정체감이에요. 진로 발달을 직업 정체감의 형성 과정으로 보았고요. 직업 발달이란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진로 발달이란 직업 정체성 구체화하고 직업 기회를 발전시켜가는 것 모두 같은 말이죠. 즉 타이드만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직업 정체감입니다. 형성 과정 프로세스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의 순입니다.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별 위기입니다. 즉 단계별로 어떤 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청년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고요. 성인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이러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바로 자아정체감입니다. 청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고요. 성인기에는 바로 생성감입니다. 생성감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성공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 같은 굉장히 높은 목표예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생성감입니다. 다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별 위기의 가장 키포인트,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요.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이고 성인기는 생성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